제3부 일통천하 제11권 또 다른 난세 제2장 자객예양. 한시의 가병들은 진양성 동편 높은 지대에 영체를 세워두고 있었다. 늦은 저녁을 마친 한강자는 자신의 군막에 앉아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루하군. 1년이 넘는 포위전이었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진 전쟁이었다. 한강자로서는 굳이 악착같이 싸워야 할 싸움은 아니었다. 어차피 어부지리를 취하기 위해 따라 나선 싸움이 아니던가.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강성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물론 지백이 철저한 조치를 취해 놓았겠지만 삼가의 주인이 다 공석인 상태다. 언제 어느 곳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백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조씨가 강한 것인가? 애초 땅을 떼어주지 않고 조씨와 합세하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흔들었다. 그때였다. 옆에 밝혀놓은 등불이 크게 일렁거렸다. 군막 문이 열리며 초병이 들어왔다. 한강자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지백께서 알자를 보내셨습니다. 알자란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한다. 들어오라 이르라. 잠시 후 지백군의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제법 풍모가 있어 보이는 군관이었다. 지공의 심부름이라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심부름 온 군관은 군막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군사 기밀에 관한 일입니다. 좌우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군사 기밀? 그렇습니다. 한씨, 지씨, 위씨, 조씨 사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강자는 술상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자, 이제 말해보라. 무엇이 사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인가? 벼랑간 심부름 온 군관이 한강자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사실 저는 지백의 알자가 아니라 조씨의 가신입니다. 순간 한강자는 움찔했다. 그러나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군막 안을 둘러보았을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장맹담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기억이 나는군. 조공께서는 별거 없으신가? 어찌 별거 없을 리 있겠습니까? 저의 주군인 조공께서는 오랫동안 포위당하여 그야말로 그 존망이 조석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고 집안이 망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남길 곳이 없어 이렇듯 저를 변장시켜 한공께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한공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겠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그럴 수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장맹담의 결연한 어조에 한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으러 왔다. 진양성 안의 사정이 어떠한지 가히 알겠도다. 내가 그대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공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조금은 궁금하군. 들어본 뒤에 죽여도 늦지는 않겠지. 그대는 어서 하고 싶은 말을 말해보라. 참 자리가 불편하겠군. 이리로 와서 앉게. 장맹담은 꿇었던 무릎을 일으켜 한강자의 맞은편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낮으면서도 힘있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단도직입으로 아뢰겠습니다. 지금 한씨와 위씨는 지씨를 도와 우리 조씨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성공하여 조씨는 이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공께 여쭙겠습니다. 조씨가 망하면 다음엔 누가 망하겠습니까? 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바로 한씨와 위씨가 오늘날 조씨가 당한 불행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입니다. 한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눈을 끔벅거리며 장맹담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오늘날 한씨와 위씨가 군대를 동원하여 지씨를 돕는 것은 결국 조씨의 땅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갖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군은 알고 계십니다. 한공도 위공도 결국 우리 조씨의 땅을 한 조각도 갖지 못할 것임을 말입니다. 한강자와 위완자는 이미 사방 100리 땅을 지백에게 바친 바 있다. 그 정도로 지백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고 다른 가문의 세도를 경계하는 사람이다. 그런 지백이 과연 조씨의 땅을 순순히 한씨와 위씨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다.
지백은 틀림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조 씨의 땅을 독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백의 힘만 더욱 키워주는 꼴이 되며 한 씨와 위 씨는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된다. 그런 후에 지백이 다시 한 씨에게 땅을 내놓으라 한다면 그때 한 공께서는 어찌 하시렵니까? 순순히 내놓지는 않으실 터이고. 그리 되면 오늘날 조 씨의 사정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한강자의 얼굴빛이 전보다 한결 달라져 있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달리 무슨 방도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방도가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한공께서 저의 주군과 손을 잡으시고 지백을 치면 그것이 곧 존속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 씨의 땅은 조 씨보다 배나 큽니다. 그 땅을 한 씨, 위 씨, 조 씨 삼가가 나누어 가지면 이 삼가는 지금보다 더 부강해지며 모든 불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주군께서는 바로 이 점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오늘 밤 저를 한공께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공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이는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위공과 상의한 후 답을 줄 터이니 그대는 사흘 후에 다시 한번 내게 오라. 그러나 장맹담은 고개를 저었다. 진양성은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또 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지 씨의 군사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청컨대 이곳에서 사흘간 머물게 해주십시오. 장맹담이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이를 성사시키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한강자가 어찌 그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과연 조 씨의 가신답도다. 한강자는 곧 신복가신이자 모사인 단규를 불렀다. 어떤가 장맹담의 계책이? 단규는 지난날 지백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은 바 있었다. 한 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단규는 두 손을 뻗어 장맹담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생각하던 바가 바로 그것이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자의 밀명을 받은 단규는 진양성 남쪽에 영체를 세운 위환자의 군영으로 찾아갔다. 저희 주군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우를 물리치고 나서 단규는 위환자에게 어젯밤의 일을 소상히 고했다. 위환자는 크게 기뻐하며 대답했다. 나도 조 씨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 일을 걱정하고 있었소. 이번 기회에 아예 흉악한 지백놈을 없애버립시다. 지백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다. 느긋한 표정으로 진양성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는 진양성 안의 광경을 즐기기 위해 용산 영체 위에다 술자리를 마련했다. 혼자 보기 아깝다. 한공과 위공을 모셔오라. 지백은 한강자 위원자와 더불어 진양성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시오. 저것이 진양성이오. 성벽이 세 판밖에 남아있질 않소. 나는 이번 일로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진나라가 흥한 것이 주변으로 분수, 회수, 진수, 강수 등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인 것 같소. 물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조 씨가 물 때문에 망할 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겠소. 말을 마친 지백이 축배를 제안했다. 한강자와 위원자는 지백을 따라 술잔을 들고는 함께 부딪혔다. 세 사람은 속으로 각자 소망을 빌었다. 지 씨의 번영을 위하여, 지 씨의 멸망을 위하여, 지 씨의 멸망을 위하여.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품은 한강자와 위원자는 탁자 밑으로 서로 발을 건드렸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자주 의미 있는 눈길을 교환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아무래도 어색했던 모양이다. 한강자와 위원자가 자기 군영으로 돌아가자 지백의 모사인 치자가 조용히 지백의 군막을 찾았다. 그는 애초에 이번 일을 계획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주군께서는 한 씨와 위 씨의 모반에 대비하십시오. 지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아까 술자리에서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지난날 주군께선 한 씨와 위 씨에게 조 씨의 땅을 쳐 3분의 1씩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조 씨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공과 위공은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몹시 심각했습니다.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하, 그대는 지금 표정만으로 저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인가? 그대의 조심이 너무 지나치구나. 웃어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제 말을 믿고 한 씨와 위 씨의 동태를 세밀히 살피십시오. 그러나 지백은 여전히 치자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며칠 후였다. 한강자와 위원자가 술을 가지고 지백을 찾아왔다. 지난번 술 대접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에서였다. 두 사람을 보자 지백은 문득 가신 치자의 말이 떠올랐다. 짐짓 표정을 굳히고 추궁하듯 물었다. 두 분이 장차 변란을 일으켜 나를 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던데 두 분은 정말로 나를 칠 작정이오? 한강자와 위원자는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일체의 내색을 하지 않고 동시에 되물었다. 지공께서는 그 말을 고지 들으십니까? 고지 들었다면 이렇듯 두 분에게 직접 물어보겠소? 공연히 군사들을 어지럽히는 말이 나돌까 염려되어 입막음하자는 것뿐이요. 한강자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들리는 소문으로 조 씨가 궁지에 몰린 나머지 우리 세 사람을 이간시키려고 한다더니 과연 그것이 헛소문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이는 필시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가 우리 삼가를 분열시키려는 수작이 분명하오. 한공의 말씀이 옳소. 조 씨는 우리가 서로 의심을 품게 되면 자연히 진양성에 대한 공격을 늦추게 될 것이니 기를 쓰고 이간지게를 쓰려들 것이외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오. 이제 곧 조 씨 땅의 3분의 1을 나누어 가질 터인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누가 그런 계책에 말려들 것이겠소? 바라건대 지공께서는 어떠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데 대체 누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지공께 말한 것이오? 두 사람의 말에 지백은 완전히 의심을 풀었다. 실은 나의 가신 치자가 그 말을 들려주었소. 그러나 나는 두 분을 믿고 있기에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타일렀으니 두 분은 더 이상 괴념치 마시오. 그날 세 사람은 여느 때보다 더 친밀하게 술을 마시며 즐겼다. 한강자와 위원자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 치자가 군막 안으로 들어와 물었다. 주군께선 어찌하여 제가 두 일족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까? 지백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대는 내가 그 말을 한 줄 어떻게 알았는가? 우연히 영문 근처에서 한공과 위공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곁눈질로 저를 흘겨보더니 황망히 병차를 타고 달아나듯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제 속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저를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공께서 제 말을 그들에게 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한순간에 갈라지는 것인가? 이 정도라면 치자의 말을 들을 법도 했다. 더욱이 그는 지씨의 여러 가신 중에서 가장 책략이 출중한 모사가 아닌가. 그런데 지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르러 치자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이었다.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게. 증거도 없는데 의심하면 공연히 우리 삼가의 친분만 상할 뿐이네. 지백으로서는 죽음의 수렁텅이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자신의 마지막 간언마저 묵살되자 치자는 군막을 나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아, 지씨의 목숨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주인 밑에서 충성할 까닭이 어이 있겠는가. 그날 밤 치자는 심한 오한증을 앓았다. 물론 꾀병이었다. 다음 날 치자가 심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지백은 그를 위문한 후 강성으로 돌아가 병을 다스리게 했다. 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레에 올라 강성으로 가는 척하다가 진나라로 달아났다. 이제 기회가 왔다. 치자의 후송 소식에 가장 기뻐한 것은 그동안 한강자의 군막에 숨어있던 조양자의 가신 장맹담이었다. 장맹담은 재빨리 한강자와 위원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 물었다. 두 분 장군께서는 용산 저수지의 수문을 막고 지시영체가 있는 쪽 둑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움직이면 가능하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두 분은 내일 밤 용산 저수지를 점령하고 둑을 무너뜨리십시오. 저는 오늘 밤 진양성으로 돌아가 저의 주군께 군사를 몰고 성 밖으로 나와 지시영체를 들이치라 말하겠습니다. 알겠소. 기필코 성공하여 지시를 멸족시킵시다. 장맹담은 한강자와 위원자의 맹세를 받고 진양성 안으로 돌아갔다.
그간의 일을 보고하자 조양자는 어린애처럼 기뻐하였다. 이제 3월이 되었는데 과연 곽산의 산신 예언이 맞아 떨어지느냐는 것인가. 다음 날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한강자와 위환자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뒷길을 통해 몰래 용산으로 올라갔다. 저수지를 지키고 있는 군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씨, 위씨의 연합군은 재빨리 습격하여 지씨의 군사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수지를 점령했다. 어둠 속에서 한강자의 명이 떨어졌다. 서쪽 둑을 무너뜨려라. 어마어마한 물줄기였다. 아니, 그것은 물줄기라기보다 수천 개의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기세라고 해야 옳았다. 쿵, 쿵, 쿵. 모든 것이 휩쓸렸다. 흙은 쓸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혀나갔다. 저수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은 순식간에 산기슭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주둔하고 있는 지배꾼의 영체를 향해 흘러들었다. 군사들은 곤히 잠자고 있다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다. 저수지가 무너졌다. 초병이 외칠 틈도 없었다. 요란한 아우성이 어둠 속에서 들끓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지백은 잠에서 깨어났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세찬 물줄기 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그러나 물을 필요도 없었다. 침상에서 내려서는 순간 발이 물에 잠겼다. 물은 이미 침상까지 차올라오고 있었다. 못난 놈들. 지백은 저수지를 지키는 군사들의 부주의로 저수지 물이 새어나온 것으로 짐작했다. 군막 밖에 병사들을 불러 지시했다. 속히 저수지의 둑을 수리하라. 그러나 물은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어만 갔다. 그제야 예사롭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직감한 지백은 안색이 굳어졌다. 지국 예양은 어디 있느냐? 허둥거리지 말자고 속으로 자신을 타일렀으나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지백의 외침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지국과 예양이 그곳에 나타났다. 뗏목을 타고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뗏목 위로 올라선 지백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조씨의 병사들이 저수지를 습격해 둑을 무너뜨린 듯 싶습니다. 아직 한강자와 위환자의 배신을 알아채지 못한 지국과 예양은 그렇게 대답했다. 지백은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뗏목 위에서 영체를 돌아보았다. 영루는 어느새 완전히 침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군량 미만이 물결에 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미처 피하지 못한 군사들은 물속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백은 망연자실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한씨와 위씨의 군사들이 수십 척의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미끄러져 오고 있었다. 지백이 예양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서 저들에게로 가 물에 빠진 군사들을 구하라 전하라. 예양이 몸을 채 돌리기 전이었다. 지백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한강자와 위환자가 외치는 소리였다. 동시에 배에 타고 있던 한씨와 위씨의 가병들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지백의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지백은 비로소 사태를 짐작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눈앞이 캄캄해왔다. 그는 뗏목 위에 주저앉아 길게 탄식했다. 아, 내가 치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치자는 어디 있느냐? 치자를 데려오라. 미친 듯 울부짖는 지백을 예양이 곁에서 달랬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태가 매우 급합니다. 주군께선 속히 산을 따라 달아나 진나라로 가서 군사를 청하십시오. 그 사이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맞겠습니다. 그 말에 지백은 정신을 차렸다. 떠내려가는 작은 배를 하나 낚아채 그리로 옮겨 탔다. 지국이 지백을 호위하기로 했다. 지백과 지국을 태운 배는 산 뒤편으로 미끄러져 겨우 물이 없는 곳에 당도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요. 저수지의 물이 지백군의 진영을 덮치는 때와 같이하여 진양성을 나온 조양자의 수하병사들이 용산 뒤편에 매복하고 있었을 줄이야. 지백과 지국이 땅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수백 개의 창이 두 사람을 에워쌌다. 하지만 조씨 군사들은 그가 지백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한 군관이 나와 외쳤다. 지백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지백은 꾀를 쓰기로 했다. 지백은 뗏목을 타고 남쪽으로 달아났소.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내가 그쪽으로 안내해 주겠소. 좋다. 자신을 겨눈 창끝의 예리함이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지백과 지국은 재빨리 몸을 돌려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를 향해 달렸다. 아, 저놈들이. 지백은 기를 쓰고 달렸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발소리가 요란했다. 이제 몇 걸음만 가면 배다. 그런데 하늘은 끝내 지백을 버리기로 작정했음인가. 넘어져 있는 나무 줄기에 지백의 발이 걸렸다. 지백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는데 뜨겁게 달군 듯한 쇠꼬챙이 같은 것이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다. 헉! 지백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지백의 마지막이었다. 진나라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지백은 이렇듯 한순간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지백의 죽음을 목도한 지국은 더 이상 달아날 마음을 잃고 그 자리에 써버렸다. 지국을 사로잡은 조씨 군사들은 그제야 죽어 자빠져 있는 사람이 지백임을 알고 시체를 조양자에게로 끌고 갔다. 조양자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그는 지백이 죽었음에도 그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여 꾸짖고는 친히 칼을 뽑아 시체의 목을 잘랐다. 그 동생 지국도 참수형에 처했다. 조양자는 지백에 대해 몹시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몸뚱아리와 머리를 따로이 묻게 하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래야 저승에 가서도 살아날 수 없지 않겠는가. 지씨의 남은 군사를 이끌고 한씨와 위씨의 군사들에 대항하여 싸우던 지백에 가신 예양은 점점 힘이 빠졌다.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죽지 않고 달아나면 다행이었다. 그때 한 군사가 달려와 예양에게 고했다. 주군께서 조씨 군사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예양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일반 병사로 가장한 후 석실산 쪽으로 달아났다. 길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리를 알리는 뿔나팔 소리였다. 동쪽 초원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조양자의 눈에 그날의 아침에는 유난히 찬란하게 비쳤다. 이제 남은 것은 뒷마무리. 먼저 조양자는 조씨, 한씨, 위씨의 군사들을 한 곳에 집결시킨 후 무너진 저수지에 둑을 막고 물줄기 방향을 동쪽으로 돌렸다. 이로써 용산의 계곡물은 전처럼 진수로 흘러들게 되었다. 진양성의 물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양자, 한강자, 위원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다. 수고했소. 애쓰셨소이다. 그들은 언제 싸웠냐 싶게 친밀하게 굴었다. 조양자가 술잔을 권하며 말했다. 이 몸은 두 분의 도움을 받아 함몰 직전에 놓인 진양성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외다. 그런데 지백이 비록 죽긴 했으나 아직 그 일족이 많이 남아있소. 풀을 베고 그 뿌리를 남겨두면 결국 불행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오. 한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번 기회에 아예 지시 일족을 모조리 처단해 그동안의 서름을 풀어야 하오. 조양자와 한강자, 위안자는 마치 친형제라도 된 듯했다. 다음 날 그들은 각기 가병을 이끌고 도성인 신강으로 돌아왔다. 1년여 만의 귀성이었다. 삼가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시 일족의 집들을 일제히 포위하고는 지시 성을 가진 사람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내 죽이거나 추방했다. 이리하여 진나라에서 지시 일족은 시도 손도 없이 사라졌다. 다만 지과만이 진작에 성을 보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다. 한강자와 위완자는 지난날 지백에게 바쳤던 100리 땅을 도로 찾았다. 이어 조씨, 한씨, 위씨의 삼가는 지시 일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모조리 몰수하여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어 가졌다. BC 453년, 즉 진해공 5년 3월의 일이었다. 후일담 하나. 조양자는 진양성을 구하고 지백을 멸망시킨 여러 가신들에 대해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공로자로서 장맹담을 천거했다. 그러나 조양자는 뜻밖의 인물을 제일 공신으로 선정했다. 고혁. 수군거림이 잃지 않을 수 없었다. 장맹담 또한 불만을 표했다. 고혁은 한 가지 계책도 세운 적이 없으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 고역에게 1등 공로를 내리시니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양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백이 진수에 물을 끌어다 진양성을 물바다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몹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그때 모든 가신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의 배부터 채우고 그 남은 것을 나에게 주었으며 자리가 생기면 자신의 몸부터 편하게 하고 남은 자리에 나를 쉬게 하였다. 그러나 오직 고형만이 자신의 몸보다는 나의 몸을 먼저 생각했고 행동거짓 또한 공손하고 그놈에 한 번도 군신간의 예의를 잃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진양의 주인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모름지기 싸워서 이기는 공로는 크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예법은 만세의 길이 남는 모범이다. 어찌 고역에게 1등의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비로소 장맹담을 비롯한 가신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났다. 진나라 권력은 조, 한, 위시 3가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들의 영지 또한 공실의 주인인 진의 공보다 훨씬 넓었다. 이제는 3가가 곧 진이었다. 지씨를 멸족시킨 조양자의 권세는 대단했다. 그는 지난날 새 신인이 앞날을 예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곽산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크게 제사를 지내주었다. 조양자는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모욕을 준 지백에 대해 원한이 꽤 컸던 모양이었다. 그는 지백의 목을 친히 벤 것으로도 모자라 그 해골을 잘 닦아 칠을 하여 요강으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요강이라고 했지만 사기나 전국책의 원문에는 음기로 되어 있다.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 음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술잔으로 해석하며 또 어떤 이는 변기로 해석하고 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조양자의 원한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좀 더 그 원한을 강조하기 위해 변기라고 해석한 사람의 주장을 따랐다. 조양자 지백의 해골을 요강으로 사용하다. 이것이 또 한 사람의 자객을 출연케 했다. 다름 아닌 지백의 가신이었던 예양이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 가장 자객다운 자객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바로 이 예양을 꼽겠다. 아니 어쩌면 그는 자객에 분류될 것이 아니라 의협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옳을 것이다. 사마천은 자객열전을 쓰면서 제환공을 위협한 조말과 오왕요를 죽인 전제에 이어 예양을 세 번째 자객으로 선정하여 기술했다. 물론 시대순에 따라 세 번째로 놓은 것이다. 만일 시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자객다운 요소로 순위를 매겼다면 사마천 또한 예양을 제1순위로 배열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양은 의협을 바탕으로 하여 자객을 자청했다. 전국책에 의하면 예양은 진나라 의협도 중에 한 사람인 필양의 손자다. 의협도란 벼슬을 하지 않은 의로운 협객이란 뜻인데 요즘으로 치면 의인이요, 나쁘게 말하면 주먹질로 살아가는 깡패인 셈이다. 필양의 손자라고 하니 예양의 본래 성은 필이 분명하다. 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필만이다. 진원공 때의 대부로 나중에 성을 위로 바꾸었다. 진문공의 유랑 공신 중 한 사람인 위주가 바로 그 필만의 손자가 아니던가. 필만은 성을 위로 바꾸었지만 그 일족 중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필이라는 성을 사용했을 것이다. 예양은 바로 그 필씨 성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그가 어떻게 필씨 성을 버리고 예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당시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많았으므로 추정해보면 예양은 무척 겸손했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예란 즐기다라는 뜻이요, 양은 양보하다 또는 겸손해하다라는 뜻이다. 사람들에게 그는 양보하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비쳤던 것일까? 예양은 평생 불운한 생을 살아왔다. 그는 처음 범길사를 섬겼다. 그러다가 범길사의 사돈인 순인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 딸이 순씨에게로 시집갈 때 잉신으로 따라갔음에 틀림없다. 예양은 어느 한 부분에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순인은 예양을 중하게 쓰지 않았다. 그런 중에 순씨와 범씨 일족이 난을 일으켰고 그들은 지씨, 조씨, 한씨, 위씨의 연합 세력에 멸족당하고 말았다. 이때 순인의 가신이었던 예양은 지백의 아버지 지갑에게 사로잡혔다. 지갑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 아들 지백이 부탁했다. 예양은 어질고 의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게 주십시오. 예양은 지백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때부터 그는 지백의 신복가신으로 활동했다. 지백 예양을 매우 존중하고 총애하다. 사마천은 사기열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주인인 지백이 죽자 도망친 예양은 석실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조양자가 지백을 죽인 것으로 그쳤다면 예양은 평생 숨어 살며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섬뜩한 소문이 들려왔다. 조양자가 지백의 해골을 요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양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자신이 오줌을 뒤집어 쓴 듯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때 한 예양의 말을 사기와 전국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단장한다. 이 말은 의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일 만큼 유명한 말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어 예양은 입술을 깨물며 각오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지백만은 나를 알아주었다. 이제 지백이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내 어찌 은인에 대해 보답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는 기필코 조양자를 죽여 지백의 혼백을 위로하리라. 그때부터 예양은 낮이나 밤이나 조양자를 죽일 일에만 골몰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변성명을 한 후 석실산을 떠났다. 신강에 도착한 예양은 날마다 조양자의 부중 근처를 배회하며 안으로 잠입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런 중에 죄수들이 아침이면 조씨 부중으로 들어가 천한 노역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여러 날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죄수로 가장하고 그들 틈에 섞여 조씨 부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물론 품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감췄다. 예양은 죄수들 틈에 섞여 일하는 척하다가 변소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조양자가 변을 보기 위해 변소로 들어오는 틈을 노려 재빨리 찔러 죽일 작정이었다. 점심 나절이 조금 지나서였다. 조양자는 소변이 마려웠다. 마침 뜰을 거닐고 있었던 터라 발걸음을 뒤채의 변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변소 앞에 이르자 가슴이 마구 뛰며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공연히 두려움이 일었다. 머리털이 쭈뼛섰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힌 조양자는 뒤따르는 시종을 향해 말했다. 기분이 몹시 좋지 않구나. 저 변소 안을 뒤져보아라. 좌우 시종들이 우르르 달려가 변소를 수색했다. 한 사내가 양쪽 팔을 잡힌 채 끌려 나왔다. 사내는 죄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 죄수를 보는 순간 조양자는 또 한 번 몸이 떨려왔다. 저자의 몸을 수색하라. 죄수의 품속에서 보기만 해도 섬뜩한 비수가 나왔다. 조양자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그를 꿀려놓고 친히 물었다. 너는 누구며 무엇 때문에 비수를 품고 변소에 숨어 있었느냐? 죄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지백에 가신 예양이라는 사람이요. 죽은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고 변소에 숨어 그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조씨 부중은 발칵 뒤집혔다. 자객이 침입하여 주군을 살해하려다 붙잡혔다. 조양자의 가신들이 달려와 말했다. 국문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목을 베어 화근을 없애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예양의 목을 치려 했다. 예양 자신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목을 내밀었다. 한 무사가 칼을 내리치려 할 때였다. 조양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지백은 죽었고 그 자손 또한 모두 처형당했다. 이자는 그러한 옛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자다. 어찌 아름답고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자는 의사다. 의사를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니 너희들은 칼을 거두어라. 한가신이 물었다. 그러면 이자를 어찌 처벌할까요? 굳이 처벌할 것 없다.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 뜻밖이었다. 가신들이 불만스런 표정으로 조양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예양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조양자의 석방 명령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행동이었다.
순간 조향자는 예양이 또 자신을 죽이려 들 결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후회가 일었으나 그렇다고 석방하라는 명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얼른 예양을 불러 세웠다. 잠깐만. 예양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예양이라고 했는가? 잠시만 내 말을 들어보라. 말씀하십시오. 그대는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그대를 살려주었다. 그대는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가? 예양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경께서 나를 석방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베푸는 은혜요.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가신으로서 대의를 지키기 위함이외다. 개인적인 은혜와 대의를 어찌 맞바꿀 수 있겠소? 나는 경을 죽이러 다시 올 것이오. 예양의 말에 발끈한 것은 조향자의 가신들이었다. 칼을 뽑으며 조향자에게 말했다. 이렇듯 무례한 놈을 살려보냈다가는 다음날 큰 우환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아예 이 자리에서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나 조향자는 대인답게 손을 저었다. 내가 이미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어찌 신을 잃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저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라면 그대들이 죽이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저자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양은 또 나를 죽이러 온다고 말했다. 이는 곧 주인을 위해 의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소행이다. 내가 조심하고 피하면 어찌 예양의 칼을 맞을 것인가. 이때부터 조향자와 예양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를 죽이겠다. 조향자는 예양의 이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 경호를 전보다 훨씬 강화했다. 이 무렵하여 진나라는 조씨, 한씨, 위씨 삼가가 통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그 당주들이 굳이 강성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조향자는 자신의 영지 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강성을 떠나 진양으로 옮겨갔다. 이런 그의 이동은 예양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양이라면 자신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향자가 진양으로 떠난 후 예양은 예양대로 한 번의 실패에 큰 교훈을 얻었다. 너무 경솔했다. 그는 날마다 조향자를 죽일 방법만 연구했다. 그러나 좀처럼 신통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더욱이 들리는 소문으로 조향자는 거쳐도 진양으로 옮겼다고 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조향자 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한편 예양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예양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다. 예양의 아내는 틈만 나면 남편을 설득했다. 죽은 옛 주인의 원수를 갚으면 무엇하오? 그러지 말고 한씨나 위씨에게로 가 벼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것이 당신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소? 예양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붙드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다. 일단 진양으로 가서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결심한 예양은 강성을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꿨다. 조향자의 가신들은 이미 내 얼굴을 안다. 이대로 갔다가는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잡히고 말 것이다. 그는 강성 밖 토굴 속에 머물며 자신의 용모를 바꾸기 시작했다. 눈썹을 깎고 온몸에 오칠을 하였다. 문둥병 환자로 변장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시험하기 위해 강성 안으로 들어가 구걸 행각을 벌였다. 일부러 아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로 가 시험해보자. 예양은 발길을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밥 좀 주십시오. 방 안에 있던 예양의 아내는 귀가 번쩍 트였다. 남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여보, 이제야 돌아왔구려.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낯선 문둥병 환자가 아닌가. 그래도 미심쩍어 뜯어보고 또 뜯어보았다. 역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상하구나. 틀림없이 남편의 목소리였는데 사람이 다르구나. 어쩜 이리도 목소리가 같을까? 실망한 아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한되를 거지에게 퍼주었다. 집을 등지고 돌아서는 예양은 낙심했다. 아내는 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목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조향자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성을 나온 예양은 숯 굽는 가마터로 갔다. 숯을 먹으면 목구멍이 상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밥 대신 매일 숯을 먹었다. 숯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 안이 상했다. 마침내 예양의 목구멍은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겨우 소리를 내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다시 강성 안으로 들어가 거리를 돌아다녔다. 아무도 그가 예양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전부터 예양의 결심을 알고 그를 만류하려던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예양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예양 아내의 부탁을 받고 예양을 찾기 위해 틈만 나면 강성 거리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거지 하나가 밥을 빌러 다니는 걸 보았다. 그 거지를 유심히 지켜보던 친구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예양이다. 얼굴과 목소리는 달랐지만 행동거지가 예양의 그것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거지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리쳐 불렀다. 예양이여. 과연 거지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예양, 자네 예양이 틀림없지? 예양은 친구가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크게 놀랐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나를 알아보았는가? 아무리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꿔도 내 어찌 자네의 팔놀림과 발놀림을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친구는 예양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음식을 대접했다. 밥을 먹는 동안 예양은 내내 우울했다. 자네가 나를 알아보았으니 나는 조양자의 곁으로 접근할 수가 없겠네 그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네가 그토록 조양자를 죽이려 하니 내 이제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네. 대신 내가 자네에게 손쉽게 조양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예양은 귀가 솔깃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네의 재능이라면 능히 조양자에게로 가서 벼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자네의 재능을 예물로 바치고 그의 가신으로 들어가게. 조양자라면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 틀림없이 자네를 받아들이고 중임을 맡길 것일세. 그러다 보면 조양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자네는 어찌 몸을 해치고 목소리까지 변질시키는 고생을 자처하는가. 예양은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네. 하지만 내가 조양자의 가신으로 들어가 그를 죽인다면 이것은 곧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되네. 내가 굳이 몸에 오치를 하여 흉측스런 진물을 흘리고 숯을 먹어 음성을 변하게 하는 등 어려운 방법을 택한 까닭은 오로지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함일세. 신하로서 주인을 죽이는 일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네. 그런데도 오늘날은 그러한 자들이 참 많지. 나는 내가 이렇게 하여 조양자를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참다운 의를 보여주려는 것일세. 친구의 집을 나온 예양은 그 길로 진양성을 향해 떠났다. 성 안으로 들어선 그는 일부러 조양자의 가신들 곁을 배회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무렵 조양자는 외출할 때마다 철저하게 주변을 살폈다. 아울러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했다. 진양성 밖 용산에 커다란 저수지 하나가 생겼다. 지난날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하기 위해 파놓은 저수지였다. 조양자는 그 저수지를 없애기가 아까웠다. 잘 이용하면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너진 저수지를 보수하고 왕래가 편리하게끔 그 위에 다리를 설치하게 했다. 적교. 다리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적은 붓다는 뜻으로 불의 상징이다. 불과 물은 상극이라 물의 기운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뿐이다. 저수지 위에 적교를 세워 모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윽고 적교가 완공되었다. 조양자는 수레를 타고 적교를 보러 나갔다. 공궁의 움직임을 낱낱이 탐지하던 예양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기회가 왔다. 예양은 날카로운 비수를 구해 가슴에 품고 미리 적교로 갔다. 주변 지형을 살피던 예양은 다리 건너편 쪽 바로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곳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가 조양자를 일거에 찔러 죽이리라. 그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 불황자인 양 엎드려 잠자는 채 했다. 마침내 조양자 일행이 적교 가까이 다가왔다.
앞서 호위 무사들이 지나가고 조향자를 태운 수레가 막 적교 위로 들어서려던 찰나였다. 벼란간 수레를 끄는 말들이 콧바람을 내면서 사납게 울어댔다. 어자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들은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조향자는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다. 듣기로 훌륭한 말은 주인을 위태로운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이 말들이 적교를 건너려 하지 않으니 이 다리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동안 예양이라는 자가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 자가 이 근처에 숨어 나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조향자는 호위 무사들을 불러 다리 일대를 수색하도록 분부했다. 얼마 후 무사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이 근방에 수상한 자는 없고 다만 건너편 다리 밑에 거지 하나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조향자의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떠졌다. 새로 세운 다리에 어찌 거지가 잠자고 있을 것인가. 필시 예양이란 놈이 거지로 가장하고 누워있는 것일 게다. 당장 이리로 끌어내오라. 내가 친히 문초해 보리라. 무사들이 다리 밑에 거지를 끌어내 조향자 앞에 대령시켰다. 보기만 해도 흉악스럽게 생긴 몰골이었다. 조향자는 유심히 거지의 얼굴을 살피다가 소리쳤다. 이 자는 예양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예양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하,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아 또 발각이 되었도다. 그렇소. 내가 바로 예양이요.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예양임이 확인되자 조향자는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지난날 나는 주인에 대한 너의 의리를 가상히 여겨 살려보내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나를 죽이러 왔다. 이는 배은망덕이다. 하늘이 어찌 너 같은 자를 도울 리 있겠는가. 내 너의 목을 베리라. 조향자의 외침소리에 예양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그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조향자가 물었다. 너는 죽는 것이 무서우냐? 내 어찌 죽는 것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릴 것인가? 다만 나는 내가 죽고 나면 지백의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없음을 원통이 여겨 울었을 뿐이요. 예양의 대답에 조향자는 눈꼬리를 누그러뜨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지난날 너는 처음에 범길사를 섬겼다. 그러다가 다시 순인을 섬겼다. 범길사와 순인이 망하자 이번에는 지백을 섬겼다. 세 사람 모두 패망하여 죽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굳이 지백의 원수만을 갚으려 하느냐? 예양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모름지기 군주와 신하는 의로서 관계를 맺는 법이요. 군주가 신하를 자기 몸처럼 대우하면 그 신하는 임금을 자기 몸처럼 받들게 되오. 이와 반대로 임금이 신하를 개돼지처럼 부리면 그 신하 또한 군주를 길가는 사람 대하듯 대하게 마련이오. 지난날 내가 범씨를 섬겼을 때 범길사는 나를 일반 사람으로 대했소. 또한 순이는 나를 종처럼 대했소. 그러나 지백만은 나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했소.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지백뿐이었소. 이것이 내가 그대를 죽이려는 이유요. 비록 자기를 살해하려는 암살자였지만 조향자는 감동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아, 예양이여. 그대는 이미 지백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또한 명예도 이루었다. 나 또한 그대를 용서함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대는 내 앞에서 스스로 자결할 생각이 없는가? 말을 마치자 칼을 예양 앞에 내밀었다. 예양은 순순히 그 칼을 받았다. 하지만 선뜻 칼을 뽑으려 들지 않았다. 회한의 그림자가 얼굴에 스쳐갔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가? 예양은 잠시 조향자를 바라보고 나서 대답했다. 있소. 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해보라. 자고로 충신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진 임금은 다른 사람의 의리를 무시하지 않는 법이요. 지난날 경이 나를 한 번 살려준 것에 대해 나는 만족하오. 어찌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리요. 그러나 나는 2번이나 경을 살해하려다 실패했소. 어찌 원통한 마음이 없겠소? 바라건대 경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나에게 주시오. 나는 그 옷을 뱀으로써 주인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하오. 그렇게만 되면 나는 마음 놓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소. 아, 조향자는 예양의 집요함에 질리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생겼다. 물끄러미 예양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윽고 비단 겉옷을 벗어 옆에 서 있는 시종에게 내주었다. 이것을 예양에게 주어라. 예양은 칼을 뽑았다. 앞에 놓인 조향자의 옷을 성난 눈으로 노려보았다. 어느 순간 예양은 옷을 허공으로 던졌다. 칼을 3번 휘둘렀다. 조향자의 옷은 3조각으로 찢어져 나풀나풀 바닥으로 떨어졌다. 흡사 3마리의 나비가 땅에 내려앉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하하! 이제야 나는 지하에 잠든 지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도다. 주군이여 기다리십시오. 이 예양이 주군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예양은 손에 든 칼을 거꾸로 쥐고 목에 댔다. 그대로 엎어졌다. 푹 하는 묘한 음향과 함께 칼 끝이 예양의 목을 뚫고 뒤에까지 삐져나왔다. 그 광경을 조향자와 가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후! 이윽고 조향자의 입에서는 긴 숨이 터져나왔다. 시체를 염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라. 좌우 사람들이 3조각으로 찢어진 옷을 주어 조향자에게 바쳤다. 조향자가 옷을 받아 살펴보니 칼에 맞아 찢어진 곳마다 피가 벌겋게 번져 있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조향자는 자신의 몸이 칼을 맞은 듯 섬뜩했다.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헉! 그날부터 조향자는 매사 의욕을 잃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BC 440년 진해공 18년의 일이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예양이 자결했던 적교가 남아있다. 후세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예양교라고 고쳐 부름으로써 예양의 처절한 복수와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있다.